네, 오늘 원자재 가격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기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가 얘기 먼저 좀 해보겠는데요. 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 한 62달러대에 있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는 오히려 뭐 이렇게 가속이 붙고 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당초에 올해 이제 4월부터 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지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4월 초죠. 4월 초에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향후에 5월부터 증산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차례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5월 초에도 역시 증산 가속화에 대한 그런 증산에 대한 그런 범위를 네. 상향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그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왜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가속화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제시하는 이유는 기존에 감산을 하고 있는 동안에 카자흐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감산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좀 제재성 감산을 부여를 하고 대신 그 외의 국가들이 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감산을 지키지 않았던 국가들에 대한 제재성 감산,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서 더 증산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 표면적인 이유를 인정을 하겠지만,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기존에 줄여왔던 그런 생산을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지금 크게 사우디와 러시아의 두 축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증산을 좀 더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높이면서 네. 사실 인플레 압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미국에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낮은 유가에도 오펙 플러스가 지금 증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간의 균열이 지속되고 유가에는 앞으로 좀 하방 요인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카자흐스탄, 이라크에 대해서 감산 의무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감산 제재성 감산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증산 계획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자흐스탄과 이라크가 이러한 제재성 감산에 대한 부분을 수용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수용에 대한 어떤 진취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고, 거기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가격 전쟁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유가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SNS 게시글을 분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수준을 선호한다. 뭐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던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유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일기 때 주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뭐 워낙 트위터로 많이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그거를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자료를 저도 봤었고요, 최근에.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50불대로 유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 셰일 오일의 증산 전략에도 상당히 차질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가가 다시 50불대로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경기 침체가 실제로 4월 초에 발표된 관세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침체 리스크가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경우에는 물론 유가가 당시에 분석한 대로 50불대 한 중반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베이스 시나리오 자체는 그래도 60불대 유가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60달러대 유가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계시다. 유가는 하락하는 동안에 금 가격은 매일 이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금값은 뭐 상승이냐 조정이냐 전망이 지금 팽팽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주에 제가 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목이 2011년의 추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11년 앞서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죠. 네. 당시 2011년을 제가 회상을 했던 이유는 금 가격이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스당 한 1,700불 정도 수준에서 1,900불대 중반까지 금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게 한 8월 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의 급등의 한 가지 원인은 결국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신용 강등을 예측한 것은 아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로 인해서 금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금가격 급등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쭉 하락했었고요. 실제로 다시 1,900불대 중반을 회복하는데 한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가격 급등도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근거를 들자면 뭐 BOA에서 설문 서베이를 하는데 5월 초에 나타났던 서베이에서는 금 가격이 금의 과매수가 사상 최고치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1년, 2020년대에도 동일한 응답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금 가격의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ETF 자금 수요 같은 경우에도 4월 중순 이후로 실제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금의 고점은 실제로 한 5월 초지만 그 이전에 금 가격의 고점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금 가격의 조정 국면으로 단기 조정 국면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금 가격이 단기 급등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직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도 나오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달러의 위상도 이제 전과 같지는 않고 금값 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미국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성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2년부터 신흥국의 중앙은행 금 매입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도 장기적인 금값 상승세의 모멘텀으로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주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이나 또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순매수 지속이나 이런 측면에서 금은 여전히 조정 시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구리 가격 동향 좀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다시 좀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로 4월 초에 이제 8,000불대 초반까지 급락한 이후에 구리 가격은 9,000불대 중반, 한 9,600불까지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이제 완화되는 그런 단계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구리 가격은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은 조정. 구리는 이제 산업 경기와 연관이 크다고 이야기들을 뭐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뭐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은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의 상승 뭐 단기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구리값의 이제 상방 요인, 하방 요인을 좀 나눠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 내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이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이 작년 중순 같은 경우에는 구리 수요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 올해 1분기 지금 4월까지는 상당히 구리 수요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한 환경에서 관세 부과 이전에 선제적인 그런 구리 수요가 이 부분을 얼마나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관점이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에 경기 둔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구리 수요는 좀 허상이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두 가지 관점 다 어떤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게 여전히 그 시나리오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의 4월까지의 구리 수요가 약간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구리 가격은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구리 가격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구리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 하반기로 갈수록 구리 가격이 물론 하락 안정화,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공급 부족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전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력 기기, 네. 전선 관련된 측면에서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상당히 높은 증가율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5년 또는 네. 2026년까지 경기 둔화에 의한 구리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가 매수 측면에서 구리 투자를 접근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대규모 지상전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뭐 영구 점령 의도라는 분석도 있고 이번 그 이스라엘 지상전 이슈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된 게 벌써 이미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시장이 그거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이란의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충돌이 실제 원유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특별히 이란에 대한 공습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은 에너지 가격에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에 이어서 에너지 가격까지 좀 전망을 해봤는데 앞서서 이제 금 얘기했을 때 금에 지금 만약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현물이냐 뭐 ETF로 투자할 거냐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괴나 금 관련된 현물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거래 비용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는 ETF가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나 절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나 절세 측면에서 금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역시 가장 큰 요인은 관세입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 압력 완화가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세 압력 완화가 일방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는 상승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거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관세 압력 완화로 인해서 달러화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원자재 시장에서는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트럼프가 미국 중국의 이 관세가 사실 이제 좀 관세 압력이 완화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달러화는 강세로 가면서 금 가격이나 비철금속 가격에는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화의 향방이 관세로 인한 달러화의 향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협상 과정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결국엔 달러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예를 들면 미국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도출이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달러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게 되면은 금이나 비철금속 가격은 급등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는 달러화 방향성, 즉 매크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홍성기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